불상의 원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초안을 나눠드린 게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학기 강의입니다. 한 학기 강의인데 이거를 한 시간에 2시간도 아니고 한 강의도 아니고 1시간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점 정리를 해도 한참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본래 강의를 하려면 좀 그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고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돼요. 도저히 뭐 1시간 안에 인도에서부터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적어도 석굴암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방편을 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대승경전 조상 그 정의라함경이든지 소승경전 속에서도 정의라함경에서부터 나오는데 특히 대승경전에서 많이 나오죠. 불상 조성한 처음 조성을 언제 했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알고 계신 분 많이 있을 텐데 작불 형상경이니 무슨 조상 복부경이냐는 조상관계 대승경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한결같이 우전왕이 전단회항으로 처음 만들고 그 뒤에 바사의 왕이 그 자막음으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와 그 역사는 늘 상충되는 면이 있으니까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을 조성한 흔적을 발견을 못합니다. 발견을 못하고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그 미술 품을 그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유광 시대예요. 아쇼카왕 시대. 그래서 불교를 전 인도로 확산시켜 놓은 아유광 시대에 저기 서 있는 돌기둥이 보이죠? 이 나무가 좋았던가? 이 소위 아쇼카스 필라스라고 하는 거, 아쇼카의 기념주라고 하는 거. 이게 멀어서 잘 안 되는 거. 여기 이 기둥이 이렇게 저쪽에 있어요. 어쨌든 이 기둥이 이렇게 높이 서 있는데 원형 기둥이죠. 원주예요. 원주로 높이 솟아 있는 저게 부처님의 그 유적지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쇼카 왕이 저런 기념주를 세웠어요. 약합니다. 그래 기념주를 세워가지고 저거를 법칙명이라고 그러는데, 불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하는 얘기에서부터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 같은 거를 이제 또 불교의 그 불덕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쭉 거기 기둥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적어놔서 그 부처님의 유적지를 기념하는 기둥으로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한 원형 기둥이지만 그 기둥 맨 머리 장식에, 주두 장식에 불교를 상징하는 불교를 상징하는 이런 숫소, 황소 조각이라든지 또 사자 조각이라든지 이거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샤카무니 하는 게 석가족의 사자라는 얘기라는 뜻이라죠. 어쨌든 이런 숫소니 그 사자니 하는 거는 지금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인도 대륙에서 성수로, 힌두교에서도 성수로 여기고 불교에서도 성수로 여기고 그러니까 불교를 상징하는 이런 동물이에요. 거기에 이제 연꽃 장식이라든지 법륜 또 이 말,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성수, 불교를 상징하는 성수 장식을 해서 나간 모양 아닌데 그 최초의 미술품을 남겨요. 그런데 저 미술품의 그 조형 정신은 순인도적인 조형 정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로부터 전해온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해되도록 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원정군한테 페르시아 제국 군대가 쫓겨서 인도로 넘어오면서 그 귀족들이 인도로 넘어와서 피란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일종의 페르시아 문화를, 그 외래 문화입니다. 인도로 봐서. 그래서 불교는 사실, 이 얘기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 불교는 상업 세력을 이끌기 위해서 출현한 혁신 이념입니다. 그래 2000여 년 동안 브라마니즘이 이끌던 농업사회에서 상업 세력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니까 그 상업 세력들을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 이념이 일어났던 거죠. 이 시기가 대체로 서기전 한 7, 8세기경에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상업 문화로 최초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떠받들던 분들이 다 이 시기에 동시에 출현하죠. 공자도 한 손자뻘,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손자뻘 돼서 공자가 8살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나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업 세력이 일어나니까 상업 세력으로부터 농업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자가 출현을 했고, 인도에서는 상업 세력을 이끌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 읽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시다가 또 어디 포교하시다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굶주림에 부딪히든지 무슨 험난한 길을 가다가 위험에 닥치든지 하면 500상인들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꼭 돕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상업 세력을 이끌던 혁신이념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 불교가 대승불교로 발전해가지고 불상을 출현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세계적인 중개무역 국가로 대제국을 형성했던 구시한진국 시대예요. 그래서 동서무역,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무역의 그 차익을 가지고 대제국을 형성했던 거죠. 그때 대상을 따라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선 이제 큰 줄거리를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시고 불상이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쇼카 왕 시대의 불교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성수조가 이 처음 출현을 해서 불교 미술이 시발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불교 미술이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 그런데 이 한 아쇼카 왕 시대를 지나가지고 한 1, 2세기쯤 지나면은 슌가 왕조라는 왕조가 이제 교체가 되고 마우리아 왕조에서 슌가 왕조로 변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그 각처에 부처님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기념주를 해세우던 그런 신앙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니까 유적지 중에서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 사리라는 것은 유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뭐 신비사전이 여기 가미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비적인 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화장해서 남은 유골을 사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유골을 인도 사람들은 다 유골을 그냥 간지수방에 뿌려버리죠.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런데 전륜성왕, 세상의 왕중왕이거나 그 부처님일 경우, 대각을 이룬 부처님일 경우는 우리하고 같이 무덤을 써요. 그 수파라는 게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수투파라는. 그래서 그거를 한역으로 할 때 음을 따라가지고 솔도파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솔도파라고 쓰면은 길고 귀찮으니까 타파 이렇게 쓰다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파자 떼버리고 탑. 이래서 우리가 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탑은 본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무덤이에요. 수도파라는 거는. 그런데 무덤을 높이 쌓는 걸 보고 중국 문화권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중국에서는 높은 건물을 짓는 방법은 그 층집을 짓는, 누각을 짓는 도리밖에 없으니까 누각 형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각 형태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우리는 다시 돌로 번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탑의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누각 형태로 목조로 짓고는 그 후에 본래 무덤이라는 의미를 상징을 해야 되니까 상륜부를 뒀어요. 그 상륜부가 인도에 있는 스투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 우리도 그거 흉내내가지고 상륜부 거기다 위에 두니까 우리가 사실 석탑이라고 하는 거는 기단부예요. 전체가. 상륜부가 실제 무덤이고 이제 그런 그 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스투파 신앙이 강해져 가지고 다른 유적들은 뭐 탄생지라든지 무슨 초전법륜지라든지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히 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좀 쇠퇴할 도리밖에 없죠. 그런데 유골이 진짜 묻혀있는 무덤이라 할 경우에, 스투파라 할 경우에는 거기다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교는 위대한 스승이지 무슨 신이 아니었단 말이죠. 위대한 스승이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스승의 유골이 묻혀있는 곳을 향해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스투파 신앙이 크게 일어나요. 그 타파 예배 신앙. 그래서 타파를 본래 이제 이 탑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화장하니까 사리가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요? 8섬 4마리 나왔다는 거예요. 8섬 4마리 나왔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모실 거냐 하는 걸 두고 팔구광이 서로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간 거를 향성바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좋은 일을 하는데 싸울 거 있느냐, 8등분 해라. 그래서 8등분을 해서 8탑을 처음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섬 4마를 뭐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8등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8이 나오냐 하면 인도에는 그때 당시에 팔진법을 썼던가 봐요. 그래서 8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교 경전에서 보면 팔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문화권에 오니까 십진법하고 합쳐져가지고 108번뇌니 무슨 30 이상이라는 것도 4830이에요. 그 많다는 의미죠. 우리가 100천만개 하는 거를 똑같이 48 그 누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많다는 의미지 꼭 8이라는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이래가지고 그 탑을 그렇게 8탑을 해세웠다는데 아쇼카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 8탑을 전부 열어가지고 그 사리를 천하의 다배포로 해서 84,000탑을 해세웠다. 이제 그런데 거기도 84,000도 무수하게 많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세웠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그 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쇼카 왕 시대에 만드는 탑이라고 고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탑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쨌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큰 탑, 산치대탑이니 무슨 바라가트 대탑이니 하는 그런 큰 탑들 여기 이게 이제 바라가트 대탑의 장식 문양인데 그런 직경이 35m쯤 되고 높이가 한 15m쯤 되고 하는 그런 거대한 수도파를 건설을 해요. 그 사암으로. 그래서 그런 거대한 탑이 출현해가지고 탑파에 대한 신앙이 주조를 이루는 것은 이 슝가왕조 시대, 서기전 2세기경전. 그런데 그 탑을 그 세우는데 우리 함성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 둥근 공 반쪽쯤 쪼개놓은 것 같이 봉분 이렇게 해세우는데 봉분 그대로 다 해세우면서 거기 봉분 위에 이제 장식을 우리가 탑 상인부를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꽂아가지고 장식을 하죠. 그런데
그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둘러요. 돌난간을 두르고 탑의 사방에다가 네 문을 해세워요. 돌로. 그 돌로 해세우는데 그게 꼭 우리 홍살문 해세우듯이 해세워요. 그러고서 해세운 거기에 그 탑문 앞뒷면에다가 이런 조각들을 가득 장식해요. 그래서 이 조각의 그럼 소재가 뭐냐? 부처님 소재, 부처님에 관계된 소재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소재가 뭐냐 하면은 불전도, 부처님의 전기, 부처님이 현생에 태어나서 성불을 해서 열반할 때까지의 그 전기를 소재로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본생담, 과거 전생에 생활하시던 그런 여러 가지 본생담을 소재로 해요. 그걸 본생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전을 소재로 하는 것을 불전도라고 그러는데 본생담에서는 여러분이 아시죠? 원숭이 왕도 되고 무슨 사자 왕도 되고 물소 왕도 되고 뭐 과거 전생에 별별 과정을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소재로 해서 이제 여기다 가득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생담 이제 탄생해서 무수아래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유성 출가해서 보리수와 나무 아래에서 대각을 이루시고 이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전법륜 하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리고 사라나무 아래에서 열반하시던 그런 장면 그런 장면들을 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이 불전도일 경우에 부처님이 현생하셔서 살아오신 과정을 얘기하는 할 경우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어야 되는데 사람 모습이 일체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게 부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 표현되어야 될 자리예요. 이 이라발용왕이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드리는 모습인데 부처님 모습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습, 비구들의 모습도 일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서양학자들이 이거를 처음 불상연구를 하면서 불상 불표현의 시대다. 불전도에서 불상이 불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던 시대다. 이렇게만 그냥 처리하고 지나갔어요. 왜 그런지는 못 밝혀놨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되 어쨌든 이 시기에는 불상이 표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불상 연구할 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불상 불표현의 시대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미술사, 중국 미술사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하 이거였구나. 이 지중해를 딱 끝나서 농경문화지역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대중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절대로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까지도 그랬어요.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성인이라고 부르는 국왕과 왕비가 어떤 연애 자리에 나온다든지 이런 대중과 어울리는 자리에 나오면은 어자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무심히 봐서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성스러움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미 서기 전 2세기경에 한 부처님 열반하신 지 400년이 된 뒤에도 부처님 모습을 감히 표현을 못했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죠.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던 게 그 여기도 부처님이 마야부인베라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 사다리를 이렇게 도리천까지 놨는데 당연히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출현한 뒤에는 부처님이 표현됩니다. 이 나무가 여기 나무로만 표현해놨어요. 나무 아래에 그냥 부처님이 앉으시는 좌대만 표현해놨어요. 아래 위로. 이게 미술 사람에게 이렇게 번듯이 그 당시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만 했으면 우리가 이걸 믿겠어요. 그러던 것이 1세기 후반쯤 돼서 쿠샨 제국이 이제 칸시카 대왕이 나오기 직전에 쿠샨 제국이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때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이 최초로 이렇게 출현해요. 불상이라고 생각되는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이게 가장 초기 불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처님 이게 어째 시원찮아가지고 이쪽에서 와가지고 두 번째 이 끝에서 두 번째 서 계신 분이 부처님인데 저렇게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구의 모습, 시종한 비구의 모습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간다라 지역에서 이게 출토가 된 건데, 간다라 지역이라는 건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지역, 페샤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알렉산더 원장군이 와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장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사 중에서 인격신을 창조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인간 능력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거다 하는 생각, 그런 발상 속에서 인격신을 출현을 시켜서 그 미청년상을 기본으로 하는 신상조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대체 부처님이 주역이 되어 있는 불전도에 주역이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서북인도로 전파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진전을 해나가니까, 세계적인 종교로 진전해 나가니까 여기서 그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보살의 출현이 대승불교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소승불교라고 하는 건 원시불교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각 개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대각을 이루는 게 목표죠. 그런데 대승불교가 된다 하는 것은 자기만 깨달아가지고는 의미 없다는 얘기죠. 깨달을 능력이 있으면 깨닫지 못할 그 주변에 있는 대중들, 이거를 다 끌고 큰 술에 태워가지고, 큰 차에 태워서, 기차나 거대한 배에 태워가지고 운전하고 가는 게 이상적인 일이다. 그게 보살의 역할이죠. 그래서 보살이 출현하게 되니까 여기서 불교의 세계관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부처님의 출현을 교단에서도 그대로 용인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까 보면은 그 큰 상토를 틀고 있죠. 근데 왜? 뭐가 이상해요? 스님이 거기서 손짓을 하니까 내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상이 이렇게 출현을, 아까 거 다시 여기 출현하는데, 이 불상을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있는 이거는 태자의 모습, 기타 태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자의 모습인데, 태자는 옷을 다 안 입고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부 다 입었어요. 저게 통견이란 말이죠. 통견이 처음 출현하는데, 간다라 지역은 부위가 36도, 부위 36도 지역이라 기후가 춥거든요. 산악지대로. 그러니까 두터운 모직의를 입고 있어요. 두터운 모직의를 입고 있는데, 여기서는 통견으로 보이지만 나타나지만은, 여러분들 불경 척 떠들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전에 어떻게 편단 오견하시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통견으로 입고 있다가 설법할 때 편단 오견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세상 만고에 입었던 옷을 벗으면서 의의를 차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인도 더운 지역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니까 안 입고 다니셨던 거예요. 겉옷을 저렇게 짊어지고 다니다가 의의를 갖출 때 비로소 편단무견으로 이걸 가장 많이 입는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투라에서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이거 한 시간에 이 배가 인도는 못 벗어나고 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벗어나건 못 벗어나건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차례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통견을 입고 있어요. 통견을 입고 있는데 기타 태자는 인도 풍습대로 다 입히지 못하고 저렇게 들고 있게 아무리 추워도 좀 참으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큰 상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처님을 출연시킬 때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600년이 지난 뒤에요. 6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저런 모습을 만들어내? 뭘 기준으로 만들어내? 여러분들 같으면 뭘 기준으로 만들겠어요? 다행스럽게 불경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서술을 해놨는데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1등 미남이다.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은 제가 하면은 전륜성왕이 되고 왕중왕이 되고 출가하면은 불타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권에서는 미남이 아니면은 대성을 할 수가 없어요. 미남이라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미남으로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금생에 부처될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복을 못 닦았으니까. 그래서 아쇼카 왕 같은 사람도 부처님께 흙을 놀다 확장을 하다가 흙을 시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의 추남으로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인연으로 가진 악행을 다 저지르다가 불교에 귀의해서 천하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흙이라도 모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쇼카 왕은 그래도 이제 기념주를 사방에 세우고 공덕지어가지고 이제 추남으로 태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하면은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은 불타가 된다 했으니까 현재 자기네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제왕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장악할 만한 상호를 타고나죠.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이 당시 쿠주라 카드비스였든지 푸샨 제국을 다스리던 그리고 불교를 그 대승 불교를 일으키던 그런 황제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사실적인 표현이었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코미수염도 있고 상투도 크게 들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시간 없는데 객담인데 불교 미술사를 왜 했냐면 10살 때 부처님 처음 뵙고는 이 머리 모양 미남인데 왜 머리에 소라 껍질이 가득 붙어있냐는 거죠. 올갱이 껍질 같은 것도 있고 뭐 가득 붙여놓고 사발 하나 엎어놓은 거 같고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갔으면 조배 저러냐고 그러니까 그거 네가 스님한테 물어봐라 그래. 여쭤봐라. 그래서 했더니 이 스님이 굉장히 당황하더니 그 절에서 제일 뭘 많이 하신다는 스님인데 대답 안 할 수는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서 6년 고행하실 때 보리수 열매가 내려서 떨어져가지고 쌓여서 그렇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때 10살 먹은 직연으로도 그거 아니에요. 아닐 텐데 더 물어봐야 뭐 대답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거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고 그때 세운 결심으로 불교미술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토를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개주고라는 논문을 썼어요. 70년에 썼나. 그때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다가 그때 논문으로 처음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했죠. 했는데 바로 이 천연의 큰 상토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큰 상토에서 이제 차례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큰 상토가 변해서 육계로 변하는가. 그러니까 상토를 저렇게 파키스탄 사람들 지금도 저런 상토 트는지는 모르겠지만 높고 큰 상토를 틀기 위해서 이렇게 끈을 상토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이어줘야죠. 그래야 묶어지죠. 예. 상토끈이고 이게 상토 구슬이에요. 계주라고 그래요. 법화경에 계주유가 있죠. 그래서 인도 문화권 사람들은 남자가 최고로 가지고 있는 그 보배가 계주인데 이 법화경이 바로 계주와 같은 존재다 하는 얘기를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계주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면서 다 버렸지만은 계주만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주로 상토는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주로 상토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게 천연의 상토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2세기 전반쯤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사천왕이 이렇게 좌우에서 사천왕 공발인데 부처님이 뭐로 음식을 담아 먹을까 생각을 하니까 사천왕이 변해가지고 다리떼를 바쳤다 하는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초기에 아까 본 거에는 기타 태자나 부처님의 크기가 똑같았죠. 근데 여기는 반밖에 안 돼요. 이제 신격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의 배가 돼. 그래서 불경 곳곳에 보면은 부처님의 키는 보통 사람의 키보다 배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적어놓고 있다. 그다음 그래서 초기에 저렇게 불전도의 주역으로 출연했던 부처님이 주역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교단에서 별 제재가 없고 수용해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그렇고 예배 대상으로 이제 탑을 예배하는 신앙 형태에서 부처님을 예배하는 신앙 형태로 바뀐 거예요. 대상이 출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독상으로 출연해요. 근데 단독상으로 출연하는데 여기 상품 계주가 떨어졌죠. 한 50년이 지난 뒤에 단독상으로 출연하면서 계주가 서서 이 상품 묶는 이런 장식, 이 고리가 묶는 고리가 떨어졌는데도 잘 묶여 있다. 이게 묶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을 미술사에서는 양식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양식이 진전하면서 누가 실수를 했든지 고의력을 했든지 간에 뭐를 빠뜨렸는데 그게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교단의 입장으로 보면은 신비화의 진행이니까 그거 해로울 거 없죠. 그러니까 신비화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수염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손가락 사이가 전부 물갈기처럼 되어 있죠. 이게 30 이상 중에 수족 망만상이라는 거예요. 수족의 발가락 사이가 오리처럼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오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30 이상의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불상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요소를 첨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걸 연결시켰느냐?
손가락을 그대로 두면은 파괴되기가 쉬우니까 연결시켜놓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부처님 손발가락이 오리발가락처럼 생겼다고 신비하다고 좋다고 그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왜 그런 요소들이 생겼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그 불경을 점점 이해를 하게 되니까 부처님의 그 모습은 불경 속에서 찾으면은 80으로 열반하실 때 모습도 16세 동자하고 같이 변함이 없었다. 안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40대 장년상으로 코미수염도 하고 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살살 젊어가게 하는 거예요. 수염도 살살 줄여가고. 수염은 저기 상당히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상투, 계주는 완전히 사라져서 상투끝만 남아있고. 이게 2세기 그 중반쯤 외양식. 그 다음, 여기도 완전히. 그러다가 2세기 후반이 되면 상투끈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끈조차 없어졌는데 상투는 그대로 높게 솟아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살이 솟아서 그대로 상투가 되어 있다. 살상투다. 육계. 그 부처님이 육계 타고나셨다 그러는데 본래 그 육계라는 그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우스니사 실사라고 그래가지고 높고 큰 상투를 틀 수 있는 풍부한 머리숱입니다. 미남이 되려면 머리숱이 풍부해야죠. 근데 인도 문화권에서는 특히 터번을 상투를 그렇다고 해서 터번을 써야 되니까 크지 않으면 터번을 쓸 수가 없죠. 터번 쓰고 이게 보석 장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게 강조가 돼서 첫 항목이 그거를 한역을 할 때 이미 이렇게 상투끈이 사라진 뒤니까 육계로 번역을 살상투로. 이 살상투로 번역되는 시기가 서기 2세기 후반. 그 다음에 완전히 살상투로 되어 있죠. 수염은 완전히 사라져 있고 이제 눈도 둥그렇게 떴던 거를 좀 반쯤 감게해서 권위를 상징하죠. 그 다음 그러다가 3세기 전반이 되면은 여기 사람들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니까 6개 부분부터 곱슬머리를 덩어리를 돌려요. 덩어리를 저기 돌려있죠. 그래서 돌리되 30 이상 중에 부처님의 신체상에 난 모든 털락은 우선한다. 오른쪽으로 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결같이 돌려놓으니까 소라껍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우선을 하게 되냐? 모든 털락이 다 우선한다네. 곱슬머리가 좌우로 제멋대로 돌면은 귀신 대가리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오른쪽으로 돈다. 그래서 백호도 이게 뽑으면 한 잠이 매치가 되는데 놓으면 또로록 말해서 오른쪽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 2세기 전반부터 나발이 6개에서부터 나발이 생깁니다. 그 다음 형성이 돼요. 뭐 천편일률 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많은 예를 못 보여드리는데 이 똑같죠. 6개에서부터 나발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수염은 점점 떨어지고 완전히 청년상으로 상호가 변한다. 그 다음 그래가지고 3세기 이제 전반에 이런 모습이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이거 3세기 중반께 하는 3세기 중반이 되면은 완전히 6개 밑에 머리 전 부분이 전부 나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살 때 품었던 궁금증이 여기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이런 변화를 해서 육계와 나발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간다라 쪽에서는 쿠샨 제국이 이제 세운에 접어들어서 멸망, 어떤 제국이든지 안 망하는 제국 없습니다. 근데 대개 그 기간이 얼마쯤 되냐면 한 250년 돼요. 그래서 대제국이 절대로 안 죽는 사람 없듯이 서강리 부처님들 열반하시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망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안 망할 것 같죠. 망하기 직전까지 가도. 근데 대개 그 기간을 역사에서 통관을 해보니까 25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봐도 명나라, 청나라 다 250년이고 일본의 막부들도 다 250년이라고. 조금 늘어나거나 조금 단축되는 정도지 그 정도예요. 근데 조선만, 고려만 500년이죠. 그 제곱이 늘어나요.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뭐 시간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지 이런데 한편으로 인도에서 또 다른 지역, 이건 그 간다라라는 거는 그 인더스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 간지스강 상류가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그 지류를 둔 간지스강 상류에 마투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마투라라는 도시에서 불상이 또 거의 동시에 출현을 해요. 근데 조형 기반이 전혀 달라서 간다라 지역의 불상 출현은 그리스적인 조형 기반에서 불상을 출현시켰는데 마투라 쪽에서는 순인도적인 조형 기반에서 불상을 출현시켜요. 여기 보는 이런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어떤 불상이냐면은 순인도적인 불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마투라라는 지역은 부처님이 생존 시에 포교하러 다녀가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그런 지역인데 열대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부처님이 16세 동자상을 열반하실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년식을 같이 이뤄낸 모습을 부처님 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성년식을 이 브라만이나 쿠샤트리아 계급에서는 16세에 성년식을 치른다고 그러는데 16세 때 성년식 같이 치르고 난 모습, 주변머리 전부 밀어버리고 정수리 머리만 가지고 배에 틀어서 그 소라 껍질을 엎어놓은 것처럼 틀어올린 그런 상투 모습을 한 부처님을 최초의 부처님을 출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처님의 고향답게 갑자기 부처님 불상 불편의 전통이 있는 이 지역에서 인도적인 사고방식에서 갑자기 불상을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였겠죠. 근데 이쪽에 왜 마투라에서 그런 불상이 출현하느냐. 이 대승불교가 일어난 지역이라고. 그래서 대승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불상을 출현시켜 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분명히 불상을 만들어 놓고는 보살상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보살상이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점점 그냥 상이라고 그랬다. 나중에는 불상이라고 바꿔놔요. 어쨌든 여기서 인도는 벗어나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도 양식화가 진행이 돼요. 그다음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으로 소라껍질처럼 빙빙 돌아 올라가는 표현을 하다가 그 소라껍질처럼 돌아 올라가는 표현 자체의 사실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밑둥처럼 이렇게 수평선을 그은 머리카락 수평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부처님의 얼굴을 너무 어리니까 좀 나이 들게 간다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이 들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지는 않고 그냥 수평선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간다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통견으로 아까처럼 편단 우견한 근거를 지적을 안 하고 그냥 편단 우견한 모습을
저렇게 편단 우겨내는 모습 처음 표현해요. 그게 부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간다라 여행바다를 통견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간다라에서는 그 옷주름을 융기시켜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파서 음각선으로 표현하는 거고 인도적인 조형감각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아예 머리카락 표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체발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아마 여기다 가미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지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무슨 송아지 뿔 솟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거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돗자리처럼 가로 세로금을 그어가지고 머리카락 표현을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간다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발 표현을 하게 됐다. 이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구샨제국이 같은 구샨제국의 통치를 받던 장소인데 구샨제국이 올라가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구샨제국 간다라 쪽에서는 구샨제국이 몰락한 뒤에 소왕국으로 전락을 하지만 여기서는 대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간다라 제국 그 구샨제국이 멸망하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굽타 왕조라는 새 대제국이 출현하면서 이 새로운 양식이 이어져요. 여기 이제 굽타 시대 4세기, 5세기경 이게 5세기경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세계 신상 조각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그 모습을 한 신상입니다. 간다라의 통견과 이 마투라의 얇은 옷감이 마주쳐가지고 얇은 옷이 물결치듯 잔주름을 차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뒤에 비쳐 보이죠. 그런데 비쳐 보이는데 다 비치면 재미없죠. 홀딱 벗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보일 듯 말 듯 해줘야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운 동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굽타 시대를 거치게 돼요. 거치면서 이제 굽타 왕조도 결국은 한 250년 지나서 몰락을 하면서 같이 몰락을 그 과정에서 이제 마투라에서 이것도 초기에 만들었는데 이 흉노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마투라가 전진기지가 되어버리니까 간지스강을 타고 사르나드라는 데로 피란하면서 이 굽타 왕조는 힌두교를 창안에서 믿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힌두교에 흡수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두교 신들은 전부 그 나체 표현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옷은 입기는 입었는데 옷 끝자락 표현만 해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게 이에 대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해 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관능미를 자랑하게 되면 신상조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망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게 마지막 꽃을 피우는 겁니다. 사르나드의 초전법 윤상입니다. 이건 요새 인도 여행하는 분들 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다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10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이 점심 굶을 거예요? 이게 중국인데 진시황릉 토형이에요. 진시황릉 써지는 게 서기 전 221년인데 그러니까 그 경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진시황릉을 준비했을 텐데 그게 이제 사방에다 뭐 8,000 군사를 배치를 했는데 그게 한 2m 높이로 큰 체계이죠. 이런 병사들 군단을 전부 흙으로 빚어서 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당시에 끊어서 보면 서양에 이제 로마 미술이 있고 인도의 불상 미술이 있는데 각자의 특징이 분명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인체상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문화였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온 뒤에는 자기들이 만들고 싶으면 바로 불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다음 이건 불교가 들어오기 전 전환시대 한 서기 2세기경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는 건 서기 1세기 말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58년에서부터 75년 사이에 불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덩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사군이 설치될 때인 서기전 108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미 이 청동으로 이런 인물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청동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바로 사실적인 표현을 자기들의 모습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이 이 타크라마칸 사막의 참산 남북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코탄이라는 그 오아시스 지역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초기 간다라 불상 모습이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런 불상이 중국 북경 근처 석가장이라는 데서 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초기 간다라 불상 양식 그대로죠. 얼굴 모습도 그렇고 단지 이 어깨에 뿔처럼 나 있는 게 뭔지 궁금한데 그건 광배예요. 광배. 인도에서도 저런 상호를 만든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인도에서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간다라에서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이 상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큰 상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대배 틀어가지고 우리 상투처럼 작게 틀었습니다. 그 위에 상투관을 썼죠. 그 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슨 주판알 같은 게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흉내를 내죠, 처음에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자기네 식대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도 되죠.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구한명제 때 그 명제가 꿈꾸니까 금빛 나는 사람이 하늘을 날라가지고 궁정에 떨어져서 이제 맞이하는 자신들을 보냈더니 가성마성하고 축법난이 같이 백마에 경을 싣고 오는 것을 중간에 만났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들이 머물러 있던 곳을 백마에 경전 싣고 왔다 그래서 백마사라 간다 하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불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해진 불교가 한 100년 동안 냉대를 받아요. 중국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요. 중국 문화권에서는 종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국 문화권이라는 것은 농경 문화를 일으키는 데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만족스러워요. 자연의 순응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건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종교가 일어나는. 불교 일어난 데도 열악한 지역이죠. 종교를 제가 부정하는 건 종교 때문에 인류 문화가 극대화된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농경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는 범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화합하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데 사막에서 일어난 종교는 다유일신 거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농사는 절대로 혼자 못 지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혼자 못 지어요. 생각이 아무리 달려도 같이 지어야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가 다 범신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에서는 현실 생활에 만족하니까 내세를 뭐하러 설정을 합니까? 현실 밖에 우주를 설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주 철학, 종교 철학이 다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 살 때는 좋은데 중국이 이민족 침략을 받아가지고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그거 안 꺼지는 전화입니까? 그래서 이민족 침략을 받아가지고 중국 문화가 일어나는 황하 일대가 이민족 지배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옥으로 갑자기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삼국지 시대, 삼국지가 연출되던 그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려면 무슨 내세를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없는가 하고 쳐다보니까 이미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요원의 불길처럼 갑자기 전중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불교의 공사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무라는 개념밖에 없어서 무라는 개념은 도가에서 쓰는 개념이고 그걸 빌려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거를 격이불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아무리 불교의 귀의를 해도 중국에는 황제의 절대권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중국 사람의 출가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교단이 형성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북중국에서 5, 16국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이민족 왕조가 계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도증이라는 그 신승이 전도성으로 중국에 와가지고 117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 도수를 잘 부려서 신승이라 돼가지고 정치, 군사 천문질이 다실통 안 통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손바닥만 보면 지금 누가 아침을 먹고 있는지, 어느 군데가 어디서부터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대와 왕들이 왕사로 떠받들어 두고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 석시 쓰는 그 조나라가 있는데 그 석조 시대에는 왕사로 받들어가지고 그 말을 안 듣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인 제자 출가를 요구하니까 바로 허락을 하고 해가지고 1만 제자를 출가를 시켜요. 단번에. 그리고 절을 130일에 그 절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단이 형성이 되죠. 그 중에 상수 제자가 이제 교단을 이끌게 되는데 바로 석도환 스님. 그러니까 석도환 스님이 이제 제일 급선무는 역경이에요. 역경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역경 하려고 그래도 이제 역경에 합당할 만한 그런 인재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걸 간절하게 바라서 장차 소승 역경 3대 역경, 소승 3대 역경사, 대승 3대 역경사.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활약을 해가지고 소위 구역시대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이 이 시대에 번역된 겁니다. 구마라섭이 번역한 거, 다무창이 번역하고 불타발타라고 번역하고 이런 경전들 대부분 우리가 다 읽고 있죠. 이분들이 전부 다 전도승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한어를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쉬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현장이 이제 신역이라고 하는 현장에 가서 인도말 배워가지고 불경을 번역해서 한 거는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어쨌든 이렇게 대소승 경전이 다 번역이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활발하게 중국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저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렇게 초기 불상이 그대로 모방하던 시대는 격이불교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저렇게 모방하고 나면 모방한 걸 다시 모방하게 되니까 양식화 현상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점점 대강 표현하죠. 그 다음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으니까 대강대강 표현할 수밖에 없다가 역경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아, 불상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부처님의 모습은 1등 미남이면 되는 거지 어떤 모습이라고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누구 초상이라고 정해져서 그 초상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대각을 이루면 다 부처님이 되는데 부처님이 같은 모습이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들 중에서 제일 미남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각 시대, 각 지역에 따라서 불상이 죄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인의 용모를 가진 불상이 출현하는데 석조 건무 4년 명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38년에 중국인 황인종의 용모를 가진 불상이 처음 출현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하고 같죠. 파키스탄이나 인도 사람들의 용모에서 벗어났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이 지방 양식으로 이제 각처에서 변한다. 그다음 이게 이제 강남 지역, 남방 지역에서 만들어져. 그다음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전 중국을 석권을 하게 되니까 불교 교단이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은 인도하고 달리 이 교단 세력이 제권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제권을. 인도에서는 황제권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승려들이 정치인들 제왕의 절을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 역사상 최초의 범난이 북의 태무제 시대에 일어납니다. 태무제 시대에 일어나기 직전에 이게 인도에서 일어난 불상 조각 양식이 이제 중국의 그 청동 기술, 청동 주조술하고 만나가지고 절정에 이르던 시기. 이런 불상을 내놓는 시기라면은 불교 문화가 이제 극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폐불령을 내리는 게 446년입니다. 폐불령을 내렸다가 6년 뒤에 그 폐불령을 내렸던 태무제가 판관한테 피살이 되고 나서 그 손자가 등극을 해요. 문성제라고. 그래서 폐불령을 내렸다가 황제가 피살이 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불교의 그 큰 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복불령을 내리고 바로 복불령을 등극하자마자 복불령을 내리고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제 불교 교단과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데 교단에서도 한번 뜨겁게 혼이 났으니까 뭐 완전히 지상에서 불교 흔적을 다 깨끗이 쓸어버렸어요. 승려는 노소를 불문하고 만나면 다 묻어 죽이고 불교 그 형상물들은 모두 다 불살르거나 파괴해버리라고 해서 지상에서 불교 흔적이 싹 사라졌다. 그런 호된 곤욕을 겪고 나서는 교단에서도 타협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미치광이가 또 나타났을 때 다시 그런 범난을 겪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문동 다묘라는 이가 생각을 했는데 사연이라는 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그 제가 하면은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은 부처님이 된다는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황제한테 절을 하자. 절을 하는데 황제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당금의 열애한테, 황제는 당금의 열애라고 생각하고 열애한테 절을 하는 걸 하자. 그게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실체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황제까지 과거 황제가 5인데 이 5을 모두 불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하는 그 자손들이 제 조상 상원을 못 깨뜨려 버릴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황제 그 석조로 현재 황제 그 모습을 깎아 나가는데 얼굴에 점이 있는 건 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발바닥에 점이 있는 건 바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죠. 어쨌든 기적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더 꾀를 내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깨뜨려 버리려고 해도 쉽게 깨뜨려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은광석굴을 조형을 합니다. 그래서 5 황제를 주불로 해가지고 5 굴을 우선 굴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태조 도무제, 이게 초상조각. 그러니까 이 선비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남적이에요. 이건 완전 초상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복만 부처님 의복을 입혀놨을 뿐이지 편단무게는. 그 다음 이건 폐부를 단행했던 장본인 태무제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 태무제 폐부를 말리다가 그 모함당해가지고 우물에 빠져서 자살한 태무제 바로 아들이에요. 태자. 그 등극을 못했기 때문에 미륵보살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이 은광석굴을 조형했던 복불령을 내렸던 현재 황제 문성제. 근데 여기서 이게 460년에서 70년경에 만드는데 여기서 문성제 초상조각을 만들면서 현재 황제니까 가끔 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복까지도 같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의복이 다르니까 여기서 꾀를 내가지고 이 가사를 의복 가사 주름을 층판 형태 꼭 볼룡포에 옷주름 접히듯이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중국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338년에 만든 불상에서 얼굴이 중국화가 됐고 470년경에 만든 이 은광석굴에서 의복이 골룡포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복 형태를 호복식 형태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게 출현을 하니까 그 다음 바로 뒤따라서 이렇게 모방을 해요. 우리들의 의복이니까 우리도 저런 의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삼국시대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요. 불교가 들어오면 뒤에 한 100여 년은 그냥 냉담하게 쳐다보다가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고 불교에 비례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불상이 이런 포복식 불상입니다. 그 다음 남조에서 바로 따라해요. 그 다음 이거 그 북의 후반기에 낙양으로 천도한 뒤에 그 용문석굴 빈양도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강 지나가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불상이에요. 뚝섬에서 70년대에 출토됐는데 이 중국에서 그 퇴영화되던 간다라 양식이 퇴영화되던 시기의 양식이라 중국에서 만들어갔는지 우리가 만들었는지 확실치 않아요. 그 다음 이게 예산 4단불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완전히 포복식 불이죠. 그 다음 이것도 백제에서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그 다음 백제 불상이에요. 이것도 역시 포복식 불이에요. 그 다음 이게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건데 삼천불 사상이 고구려 사람들한테 이미 다 이해가 돼가지고 이 뒷부분 명문에 천불 중에 현세 천불 중에 인연의불 제29번째 인연의불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포복식 불이기는 같은 포복식 불인데 의복 주름을 굉장히 생략했다. 함축 생략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미술의 특징입니다. 우리 민족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아주 간단명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외래문화, 인공미가 가미된 외래문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완성을 시키면은 천연으로 환원을 해놓고 맙니다. 간단명료하게. 지구상에서 요점 정리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 요새 요점 정리하면 뭐
이 문제집도 우리처럼 잘 요점 정리해서 내놓는 민족이 없죠. 전통적으로 그래. 우리 국토가 유라시아 대륙의 맨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려면 어떻게 다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딱 파악해가지고 융합시켜서 종결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결처분 하러 가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사쿠라미 종결처분한 겁니다. 그 다음 이 명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빨리 달리지 않으면 또 와서 해달라고 속삭일 테니까 그 다음 이게 용문석굴 내부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이 하나는 주불의 협시불이고 협시불의 좌우 협시보살상이고 또 하나는 좌우벽의 협시불의 협시보살상이고 하나는 주불의 협시보살상이에요. 근데 크기가 같죠. 요 구도만 지금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게 태양이에요. 새 지구상에 제가 아직까지 본 거로는 삼존불이 이렇게 부처님 두 분의 보살상 하나가 가운데 낀 역삼각형 구도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독창성이에요. 탁월한 독창성입니다. 태안에 있는 태안마을. 아까 용문석굴을 자세히 봐두시라고 한 거는 아마 백제 사람이 거길 가보고 언뜻 저런 구도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탁월해요. 종결 처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 중국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삼존들이 좌우가 적고 주불이 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거는 서산마예요. 운산마예요. 이것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반가사유상이 좌우 협시가 되면은 양쪽이 다 반가사유상이고 협시불이 되면 입상이 좌우 협시불이지 한쪽은 반가고 한쪽은 입상인 구도는 천하에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는 종결처리라니까요. 반가사유상 양식과 입상 양식을 요점만 딱 뽑아가지고 함축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있다. 그 다음 이게 반가사유상 국보 78호지. 저는 이거를 백제에서 완성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이건 뒷면 이거는 신라에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상도 이 종결처리 됩니다.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완성이 되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일본으로 갈 때는 이미 그건 쇠락해가지고 양식 파탄이 된 상태가 건너갈 뿐이지, 갔을 뿐이지. 그래서 이 미륵 반가사유상은 선덕여왕의 조상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왕이 왜 나옵니까? 미륵의 추행이에요. 이 신라가 뭐라 그래? 예. 모계사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모계사이기 때문에 여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모계사이라 여왕이 나왔으면은 시조가 여왕이 해야지. 왜 갑자기 중간에 여왕이 튀어나와요? 이거는 백제와 신라가 서로 미륵전쟁 하다가 신라가 미륵을 출행시킨 거죠.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진평왕이죠. 진평왕의 이름이 정반이에요.
진평왕의 부인 왕비 이름은 마야예요. 마야와 정관 사이에 누가 나옵니까? 부처님 나와야죠. 그 여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아들이었지만은 미륵보살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삼국 통일을 이룩하려고 미륵을 출연시켰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여왕 하나를 더 세운 거죠. 진도교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김춘추가 왕이 나올 수밖에. 그래서 성골진골 얘기하면서 아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왕을 세웠다 이러는데, 아들은 김춘추의 아버지 용수가 진지왕의 왕자에다가 진평왕의 사위예요. 그 자격이면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는데 왜 거긴 제쳐두고 이쪽에 여왕을 시켰냐 말이죠. 그래서 여왕의 출현은 순전히 불교 이념에 입각해서 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선덕여왕이 젊었을 때, 원화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 주불이죠. 부석사는 화엄정 종찰이죠. 그런데 무량수전을 세우고 아미타불을 모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미륵사상을 대체해서 아미타사상이, 미륵세계가 오면은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삼국 통일 과정에서 겪어보니까 백제를 망치고 고구려를 통일을 멸망을 시켰는데 용화세계가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극락세계가 인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그 요점정리 또 이 생략을 잘하느냐 하면은 이 종교 복잡하면 안 있습니다. 나무아미 타불만 외치면 극락 간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가서 아무 생각,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나무아미 탑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르치면 다 알지.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극락 간다고 그러는데 안 믿을 사람이. 그래서 의상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타사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의상대사, 원효대사가 누굽니까? 하동 화엄종주예요. 이분들이 화엄종, 그 복잡한 화엄종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실 의상대사는 중국 화엄종의 제2대 조사가 될 뿐인데 신라에 귀국해가지고 화엄종을 신라에 그 주도인형으로 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화엄종 이념을 가지고 신라의 그 주도이념을, 통일신라의 주도이념을 삼으면서도 가르치기는 남아미탑을 부르게 가르쳐서 미타 정토사상을 화엄종으로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차를 세우는데 무량수전을 주전각으로 세워놓고, 당연히 대광명전을 주전각으로 세워야 되는데 무량수전을 주전각으로 세워놓고 아미타불을 서쪽에 앉혀가지고 서방정토 아미타불을 화엄종에서 주불로 삼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탁월성이에요. 융합하고 융해하는 전대 이념을 현재 이념으로 융합해드리는 현상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군위 석굴이죠. 그 다음 군위 삼전들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삼전산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이 군위는 원효대사의 고향 근처니까 원효대사가 주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보관에 화불이 있으면 관음보살이라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남북조 시대, 삼국시대 초기에는 화불이 있는 분이 미륵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운강석굴 같은데, 용문석굴 같은 데서 화불이 있으면 그건 전부 미륵보살입니다. 그런 거를 이 정토사상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미타경이 많이 일으키니까, 아미타경에도 화불이 있다고 그랬거든. 관음보살에. 그래서 화불 표현을. 그러니까 이 교체기에
화불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미륵보살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 이게 이제 692년에 만든 그 황복사 탑에서 출토된 금부, 순금불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같은 탑에서 나온 건데 70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몇 년 차이 아닌데도 이렇게 양식이 바뀌어요. 하나는 삼국시대의 전통 양식을 계승을 해요.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오는 그 당나라 양식. 그 상당히 비만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석굴암 불상 양식이 왜 비만형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게 감산사 출토 아미타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뒤에 명문이 가득 있어가지고 아미타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산사 아미타상하고 그 다음 이건 이 중국 비슷한 시기에 중국사 불상하고 비교하면 중국 거는 중국 음식처럼 느글느글하죠. 우리는 김치처럼 단단하고 시원하고 같은 비만형이라도 그다음 여기에 같이 출토된 건데 화불이 조각이 되어 있는 보살상 그럼 아미타불하고 같이 출토됐으면 명문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뒤에 명문에 의하면은 미륵보살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건 성덕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남산 칠구라 이게 석굴암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 백열사에 있고 사방불 이건 석굴암 불상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석굴암 불상이 그 창고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중국 용문 동선사전이에요. 이건 당고종 우리나라 삼국을 멸망시킨 그 당고종 초상조각인데 주글이 당고종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좌우에 협시보살상은 고종의 척천무호하고 왕왕하고 초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석굴암입니다. 저는 이 석굴암 불상을 성덕왕의 초상조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그리고 이 석굴암 조각이 왜 종결 처리가 되는 거라고 하느냐. 이 석굴암이라는 그 영산회상 세계라는 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재현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석굴암의 주불은 화엄경을 설하는 대가가고 나서 바로 화엄경을 설하던 장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요. 그리고 화엄경의 완법비일 사상으로 이 석굴암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대승경전의 실제 꽃이라는 것은 어떤 경전입니까? 유마경이죠. 다른 경전들은 출가자의 그 대각을 향해서 모든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유마경만은 제가 신도들의 대각을 깨우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승경 불교의 최후의 목표라는 것은 제가 신도들의 성불이죠. 유마경의 그런 중요성을 이미 부귀시대도 알아가지고 운당석굴에도 유마경 내용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이거 왜 유마경의 이념이 여기 전부 지금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감실에 표현된 게 유마거사예요. 그리고 그 맞은 쪽에 있는 게 문수보사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문수유마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 10대 제자의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장차 제 소리가 헛소리가 될지는 모르는데 10대 제자를 표현한 조각품으로는 석굴암이 최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대 제자를 찾아보니까 10대 제자를 얘기한 경전은 유마경밖에 없어요. 250제자 무슨 몇 제자 뭐 이런 제자들을 많이 열거한 경전들은 있어도 10대 제자 유마경 읽으신 분들은 왜 유마경에서 열거한지 알죠. 유마거사한테 문병 가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서 문병 보내니까 안 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제일 누구 암기에 나오는 사람 무슨 제일 암기에 나오는 게 10명 거명한 거예요. 근데 다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문수고사리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0대 제자가 거기서 열거가 된 겁니다. 신라 사람들이 대서승경전을 모르는 게 없이 낙통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점 정리를 딱 해서 석굴암으로 간명직절하게 종결 처리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배당받은 얘기 여기서 종결 처리해도 되죠.